안녕하세요. 저는 72세의 오영수라고 합니다. 정말 자식 보기도 부끄럽고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어 익명을 빌려 여러분들도 조심하라는 의미로 제 사연을 보냅니다. 잘 들어보시고 저처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퇴직 후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아침마다 일어나면 출근해야 할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36년간 공직 생활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제 인생에서 퇴직은 예상보다 훨씬 큰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아내는 10년 전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두 아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명절에나 한 번씩 얼굴을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무료하게 보내던 어느 날 페이스북에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2022년 3월 15일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한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영수님. 프로필 사진을 보니 참 품이 있으신 분 같아서 용기 내어 메시지를 보냅니다. 저는 소피아 제임스라고 합니다. 프로필 사진 속 여성은 단아하고 우아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자기소개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술품 거래업을 하고 있으며 이민 3세이고 한국 문화를 사랑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소피아 씨. 반갑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단순한 일상 대화였습니다. 그녀는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고 공직 생활의 어려움과 퇴직 후의 공허함을 이해해 주는 듯 했습니다. 매일 아침 굿모닝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아름다운 풍경 사진을 보내왔고 저녁에는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라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우리는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화면 속 그녀는 사진보다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때로는 함께 웃고 때로는 진지하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5년 전 남편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의 교감이었을까요? 저는 점점 그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형수 씨,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진솔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에 위안이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우리는 하루에도 서너 번씩 연락을 주고받았고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녀의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삶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형수 씨, 사실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이제 우리 사이를 단순한 친구 이상으로 발전시키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2022년 6월 그녀가 고백을 해왔습니다. 72세의 노인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치 20대 청년으로 돌아간 것 같은 설렘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소피아, 나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행복한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옥으로 가는 첫걸음인 줄은 몰랐습니다. 퇴직금과 평생 모은 재산 7억이 사라지게 될 악몽의 시작인 줄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형수 씨, 오늘 큰 거래가 성사되었어요. 당신에게 가장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어요. 소피아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녀는 자신의 사업 이야기를 자주 꺼냈습니다. 미술품 거래업이 얼마나 수익성이 좋은지, 최근 유럽에서 들여온 작품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그녀의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2022년 8월 그녀가 한국 방문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형수 씨, 다음 달에 서울에서 큰 미술품 경매가 열려요. 이 기회에 당신을 직접 만나고 싶어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그녀를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에게도 이 사실을 말할까 고민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에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했습니다. 만나서 확실한 관계가 되면 그때 소개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출발 일주일 전 그녀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 씨, 큰일 났어요. 경매에 출품할 작품들을 싣고 오던 화물이 세관에 걸렸어요. 관세 문제로 물품이 억류되었는데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경매에 참여할 수 없어요.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 듣는 그녀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제 가슴이 먼저 아팠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요? 3천만 원이면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제 계좌가 일시적으로 동결되어 있어서 형수 씨 미안해요. 당신에게 이런 부탁을 하게 되다니. 경매만 성사되면 바로 갚을게요. 이번 거래로 최소 2억은 남을 거예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돈이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절박한 목소리, 그리고 곧 만나게 될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니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공무원으로서 모은 돈이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어요, 소피아.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형수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은 제 인생의 은인이에요. 꼭 갚을게요. 약속해요. 송금을 마치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함보다는 그녀를 도울 수 있다는 뿌듯함이 더 컸습니다. 그녀는 감격해하며 매일 감사 메시지를 보냈고 당신 덕분에 문제가 해결되고 있어요라며 중간 경과를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형수 씨, 정말 죄송해요. 보험 문제가 추가로 생겼어요. 고가의 미술품이다 보니 특별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5천만 원이 더 필요해요. 이것만 해결하면 정말 모든 게 끝나요. 이번에는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3천만 원을 보낸 상황에서 5천만 원을 더 보내지 않으면 그 돈마저 날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진 것이었지만 당시에 저는 그것조차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소피아,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죠? 네, 형수 씨. 약속해요. 다음 주면 한국에 도착해요. 직접 만나서 모든 것을 설명하고 돈도 바로 돌려드릴게요. 저는 다시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총 8천만 원. 제 퇴직금의 상당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불안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짜가 되어도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형수 씨,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세요. 한국행을 2주 연기해야 할 것 같아요. 이해해 주세요. 영상통화로 본 그녀는 병원 복도로 보이는 곳에서 지친 모습으로 말했습니다. 배경에는 의료진들이 오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효녀인 그녀가 어머니를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소피아. 어머니 건강이 우선이에요. 천천히 오세요. 하지만 그 2주는 또다시 연기되었고 그때마다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머니의 수술비, 추가 치료비, 그리고 또 다른 사업상의 긴급한 문제들. 그렇게 2022년이 저물어갔고 제 통장의 잔고는 무섭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12월 크리스마스 이브, 그녀가 보낸 메시지를 보며 저는
처음으로 심각한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형수 씨, 미안해요.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2023년 새해가 밝았지만 제게는 희망보다 불안이 더 컸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소피아에게 보낸 돈이 이미 2억 3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처음에 3천만 원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매번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그녀의 말은 거짓이 되었습니다. 형수 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꼭 당신을 만나러 갈게요. 모든 빚도 다 갚고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새해 첫날 소피아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영상통화로 본 그녀는 샴페인 잔을 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그녀를 믿기로 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돈을 보낸 상황에서 그녀가 사기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제 인생이 무너진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1월 말 그녀에게서 또 다른 제안이 왔습니다. 형수 씨, 이번에 정말 큰 기회가 왔어요. 두바이 왕족이 소장하던 희귀 보석을 거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거래만 성사되면 최소 10억 이상의 수익이 나와요. 당신이 투자해 주신 돈의 10배는 돌려드릴 수 있어요. 그녀는 계약서, 사본과 보석 사진들을 보내왔습니다. 문서들은 그럴듯해 보였고 보석들은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전문 용어들과 영문 계약서가 가득했지만 영어에 능숙하지 않은 저로서는 진위를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래 보증금으로 1억 원이 필요해요. 형수 씨, 이건 정말 확실한 기회예요. 다음 달이면 거래가 완료되고 우리는 함께 부자가 될 수 있어요. 1억 원. 제 남은 재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밤새 고민했습니다. 통장을 들여다보며 36년 공직 생활의 땀방울이 담긴 그 숫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3시 잠 못 이루고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아빠, 요즘 자주 연락이 안 되시네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미국에 있는 큰아들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범적으로 살아온 아버지가 인터넷으로 만난 외국 여자에게 수억을 보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다. 잘 지내고 있어. 너희들도 건강 챙기고. 짧게 답장을 보내고 저는 결국 소피아에게 1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알려준 해외 계좌로 보내야 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해외 송금이 처음이신 것 같은데 사기는 아니시죠? 요즘 로맨스 스캠이 많아서요. 아닙니다. 사업 거래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은행 직원의 걱정 어린 눈빛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며칠 후 소피아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매일 연락하지 않았고 영상통화도 피했습니다. 형수 씨, 지금 거래 협상 중이라 너무 바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소피아, 나는 당신이 보고 싶어요. 영상통화 한 번만 해요. 미안해요, 형수 씨. 지금 중동에 와 있어서 시차도 있고 다음 주에 연락할게요. 그 다음 주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3월 초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형수 씨, 큰일 났어요. 거래 중에 사기를 당했어요. 제 동업자가 돈을 들고 도망갔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형수 씨가 투자한 돈도 위험해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6천만 원이 필요해요. 이것만 해결하면 돈을 찾을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울면서 사정하는 그녀를 보며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미 3억 3천만 원을 보낸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그 돈을 모두 잃는 것이고 6천만 원을 더 보내면 혹시라도 돈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매달렸습니다. 소피아, 정말 확실한 거죠? 변호사 선임하면 돈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네, 형수 씨. 변호사가 보증했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요. 제발 믿어주세요. 이번에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둘 다 파산이에요. 저는 아들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은행에서 또 한 번 경고를 받았지만 저는 이미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6천만 원을 보내고 또 추가로 변호사 출장비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더 보냈습니다. 그리고 4월 소피아와의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고객님이 보내신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페이스북 메신저에 뜬 메시지를 보며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이메일은 반송되었습니다. 그녀의 페이스북 계정도 사라졌습니다. 안 돼. 안 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저는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72세의 나이에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공무원이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여자에게 4억 1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2023년 5월, 결국 큰아들 민수가 급히 귀국했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갔던 것입니다.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기 시작했고 보증인으로 등록된 아들에게 통지가 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대체 4억이 넘는 돈을 어디에 쓰신 거예요? 거실에 마주 앉은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통장 거래 내역서를 보며 저는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떳떳했던 아버지로서 어떻게 이 수치스러운 진실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말씀하세요. 도박이에요? 사업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여자다.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아들은 잠시 멍해졌습니다. 여자요? 무슨 인터넷에서 만난 외국 여자에게 사기를 당했다. 그 순간 아들의 표정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굳어졌습니다. 실망, 분노,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로맨스 스캠을 당하신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소피아를 처음 만난 날부터 매번 송금했던 이유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믿고 싶었던 제 어리석음까지.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뉴스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72세가 되도록 세상을 사신 분이 어떻게. 아들의 목소리에 섞인 실망감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TV에서 로맨스 스캠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저런 뻔한 수법에 넘어가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제가 당하고 보니 외로움과 사랑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지 깨달았습니다. 미안하다, 민수야. 아버지가 정신을 못 차렸구나. 미안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라고요. 아버지 평생 사신 집이, 어머니 추억이 담긴 집이요. 아들의 고함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사이버 수사대 형사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전형적인 국제 로맨스 스캠입니다. 요즘 이런 피해자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이 주요 타겟이에요. 돈을 찾을 수 있습니까? 제 떨리는 목소리에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해외 계좌로 송금된 돈은 추적이 매우 어렵고 이미 여러 나라를 거쳐 세탁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범인들은 대부분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신분도 전부 위조된 것입니다. 그럼 제 돈은 완전히 날아간 겁니까?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르신, 형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또 연락이 오더라도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2차 피해가 많거든요. 돈을 돌려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변호사를 사칭해서 또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운전대를 꽉 쥔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홀로 아내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이 떠난 후 내가 너무 외로웠어.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이런 꼴이 됐네. 36년간 한 푼, 두 푼 모은 우리 돈을 당신과 함께 노후를 준비하던 그 돈을 내가 다 날려버렸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미소 띈 사진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6월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대출 상환을 위해 아들이 자신의 적금을 깨고 미국에 있는 작은 아들에게도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두 아들이 합쳐서 3천만 원을 마련했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버지,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민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집을? 대출금을 갚으려면 방법이 없어요. 경매로 넘어가면 더 손해예요. 지금이라도 직접 매매하면 조금이나마 남길 수 있어요. 40년을 살았던 집,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키웠던 집, 명절마다 온 가족이 모였던 집, 그 집을 팔아야 한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디서 사세요? 월세라도 얻어서 살아야지. 72세의 나이에 월세방을 알아봐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던 공무원이 퇴직 후 노후를 편안히 보내야 할 나이에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7월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오영수 님이시죠? 저는 국제범죄 전담 변호사 김철수입니다. 소피아 제임스 사건 담당하고 있는데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범인을 찾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럼 제 돈을 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면 변호사 선임료와 국제송금 수수료로 800만 원이 필요한데요. 그 순간 경찰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2차 피해를 조심하세요. 당신도 사기꾼이군요. 네, 무슨 말씀을.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기였습니다. 이 세상에 저를 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2023년 9월 저는 마포구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40년을 살았던 집은 5억 2천만 원에 팔렸고 대출금과 아들들에게 빌린 돈을 갚고 나니 손에 남은 것은 8천만 원 뿐이었습니다. 퇴직금과 평생 모은 재산 7억 원 중 약 6억 2천만 원이 증발한 것입니다. 아버지, 이 돈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이게 아버지가 살아갈 마지막 돈이에요. 민수는 제 통장을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72세 노인을 믿을 수 없다는 아들의 눈빛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제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원룸은 5평 남짓했습니다. 부엌과 거실, 침실이 한 공간에 있었고 화장실만 따로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모았던 가구들은 대부분 버려야 했습니다. 아내의 화장대, 아이들이 어릴 적 쓰던 책상,
명절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았던 식탁. 모두 추억이 담긴 것들이었지만 이 좁은 공간에는 들어올 자리가 없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되짚었습니다. 소피아의 첫 메시지, 그녀의 미소, 그녀가 했던 달콤한 말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병원 장면도, 계약서도, 보석 사진도 모두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형수 씨, 사랑해요. 귓가에 맴도는 그녀의 목소리. 그것마저도 거짓이었을까요? 아니, 처음부터 소피아 제임스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사진 속 여성도 누군가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유령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10월의 어느 날 복지관에서 노인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그곳을 찾았습니다. 8천만 원으로는 앞으로 10년을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일을 해야 했습니다. 어르신, 경력이 화려하시네요. 36년 공직 생활이시라. 하지만 72세 연령으로는 채용이 쉽지 않습니다. 복지관 상담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파트 경비였습니다. 월 190만 원.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만 이제는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할 기회였습니다. 11월부터 저는 강남의 한 아파트 경비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주 6일 근무였습니다. 출입자를 확인하고 택배를 정리하고 쓰레기를 치우는 일. 36년간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정책을 입안하던 제가 이제는 비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택배 왔어요? 20대로 보이는 젊은 주민이 반말로 말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기분이 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동 몇 호시죠? 502호요. 빨리 좀 갖다 놓으세요. 허리를 굽혀 무거운 택배를 들어 올리며 저는 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실감했습니다. 12월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아파트 앞 도로를 쓸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얗게 내리는 눈을 보며 작년 이맘때가 떠올랐습니다. 소피아가 한국의 겨울이 궁금해요. 같이 눈을 보고 싶어요라고 했던 말. 그때는 정말 그녀와 함께 눈을 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오 경비원님 괜찮으세요? 동료 경비원 박 씨가 다가왔습니다. 60대 후반의 그는 저보다 먼저 이곳에서 일했던 선배였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눈물 흘리시는데요? 눈이라도 들어갔나요? 저는 그제야 제 볼을 타고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좀 춥네요. 박 씨는 제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에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 내리는 아파트 정문 앞에서 72세 노인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2024년 1월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사가 종결되었다는 통보였습니다. 어르신 최선을 다했지만 범인 검거는 실패했습니다. 조직적 범죄로 추정되며 IP 추적 결과 나이지리아와 가나 등 여러 국가를 경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송금된 금액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빈 원룸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희망도 기대도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은 2025년 11월입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경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받는 190만 원으로 월세 50만 원을 내고 나머지로 생활합니다. 외식은 사치입니다. 편의점 도시락이 제 주식이 되었습니다. 아들들은 가끔 연락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편하게 대화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저지른 실수의 무게가 여전히 우리 사이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손주들을 보고 싶지만 이 초라한 원룸에 초대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밤이면 가끔 소피아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녀가 정말 존재했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외로움에 만들어낸 환상이었을까요? 사랑이라고 믿었던 그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도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경비실로 출근합니다. 거울을 보니 더 늙어 보이는 제 얼굴이 있습니다. 72세가 아니라 82세처럼 보입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부디 제 이야기를 읽는 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외로움은 인간을 나약하게 만듭니다. 사랑에 대한 갈망은 판단력을 흐립니다. 하지만 인터넷 너머의 달콤한 말은 대부분 거짓입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돈을 요구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라 할지라도 멈추십시오. 가족에게 이야기하십시오.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저는 이제 7억이 아닌 평생을 잃었습니다. 노후의 안정, 자식들의 신뢰, 자존감,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행복까지. 72세 오영수, 오늘도 비질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제가 받아야 할 벌인가 봅니다. 오늘은 가슴 아픈 사연으로 마쳐야 할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